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문화 2.0 사업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전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휴머니즘이네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생활문화 2.0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를 좀 볼까요? 이야기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생활문화가 필요한가? 이미 3년 동안 거버넌스 사업에서 FA를 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올해 새로 생활문화 활동가로 새로 진입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왜 생활문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생활문화 2.0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는요, 그럼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가요.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짧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왜 생활문화가 필요한가 가보죠. 왜 생활문화가 필요한가? 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생활문화를 즐기세요?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안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오케스트라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무슨 독서 모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삶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존재이고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문화를 1도 안 즐기는 사람 같고 구적 해봤자 그냥 술이나 먹는 이런 정도 같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올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생활문화 사업이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성찰부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밤에 찾았는데요. 2019년도 소위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쭉 보면요. 맨 앞에 미국이 나와 있죠. 아직도 미국이, 아직도란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게 굉장한 경합이 되겠지만 미국이 세계 총생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영국 쭉 보면요. 하나같이 어마어마하게 땅덩이가 큰 나라이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제국주의를 했거나 이런 원래 부자들이 아니면 원래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은 나라들이 주로 이렇게 랭킹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도 옛날 제국주의 했죠. 인디아 땅덩이죠. 이탈리아 당연히 옛날 제국주의 했죠. 브라질 여기도 어마어마한 땅덩이죠. 캐나다 땅덩이죠. 러시아 땅덩이고 뭐 여기도 제국주의 비슷하게 했는데 12번째 한국이 들어가 있네요. 옛날에 제국주의를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땅덩이가 넓기를 합니까? 그 조그만 땅덩이는 반으로 나뉘어져서 남한은 섬처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식민지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난 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 잘 알잖아요. GDP, 뭐 GNP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가 적지 않이 높아요. 쭉 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2009년도에 18,000불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요, 32,000불로 약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3만 불이라고 한다면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미국 돈으로 32,0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연봉 한 3,400, 600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라가 보통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한 평균 3,500, 600불, 5, 6천만 원 받나요? 연봉?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닌 경우가. 이게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 세계에서 탑 랭커에 오를 만큼 열심히 일하는 세월을 지난 30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왜? 잘 살라고. 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행복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했고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했고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미래를 꿈꾸면서 노량진에서 또는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살아졌죠. 그런데 행복의 문제는 달라요. 행복한가요? 행복한가요? 세계가요, 2045년도까지는요, GNP, GDP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1990년대 중후반부터요, 꼭 나라가 GNP나 GDP가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면은 잘 살까를 고민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행복지수, 베더 라이프 인덱스라고 하죠.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나라가 국민들에게 행복한 국가 역할들을 맡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됐어요. 그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까 어머, 전혀 다른 가치가 나왔어요. 언제서부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막 부러운 게 아니라 노르웨이나 뭐 이렇게 북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나라는 작아요. 뭐 경제적으로 힘을 갖고 있진 않아요. 미국에 때때로 휘둘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라가 탄탄해. 강소국이라고 얘기하죠.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요. 군사력이 어마무시한 나라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들이 행복하대요. 야,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OECD 34개국 플러스 4개국을 합쳐서 조사해 보니까 28위 정도가 나와요, 우리나라. 그러면요, 우리가 경제력으로 봤을 땐 세계 12위예요. 아,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뭐 15위쯤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28위예요. 38개국 중에서 28위면요, 밑에 해당돼요. 아,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던 이유는 잘 살려고, 잘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믿음 체계가 와장창 상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요,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뭐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그나마 괜찮은 나라에 속해요. 사실 여행을 가서 10시, 11시에 길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시, 12시에 길 돌아다니면 위험해 뭐 이런 얘기 별로 못 듣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위생도 좋고 뭐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훌륭한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위 지표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건강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뭐 이런 등등 자살률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표가 나빠요. 이게 뭐냐면요, 잘 살아졌는데 나라 수준 높아졌는데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 세상은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되니까 아침부터 ABCD EFG를 먹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짰던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짠 것도 아닌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됐는데 개인의 욕망들이,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욕망들이 막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뉴타운 열풍, 스펙 열풍 잔뜩 불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어서, 경쟁력을 갖고 싶어서 스펙 열풍, 명품 열풍, 막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명품 신발 하나 신으면 그냥 레벨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웰빙, 그다음에 인문학 열풍, 마음이 좀 튼튼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열풍도 불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좌절도 했고요. 그다음 또 성찰도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공성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국가와 사회적 시선이 변화가 되죠. 국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리 사회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나라 가니까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럴까? 이런 식의 시선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제 복종하지 않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사건들을 겪었죠. 세상에 더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생명가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가치에 대해서 재인식. 그래서 영화에서도 무엇이 중한디라고 얘기하니까 생명,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 국민이 에브리바디 고민한 건 아니겠지만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엄혹해진 거죠. 공정과 공평의 문제가 엄혹해졌어요. 옛날에는요, 갑이라고 하면 절절절절 맺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허리를 낮췄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몇 재벌들, 몇몇 치킨집들 뭐 난리가 났죠. 피자집들 뭐 난리가 났죠. 공정과 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똑똑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등등을 고민해 보니까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내 주변이다라고 하는 일상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개인의 욕망과 분출이 좌절되고 또 한편 성찰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공공성이 새롭게 성찰되면서 정책의 역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화 영역에서는 생활문화를 이야기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사업이라든지 뭐 공유 사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문화 다양성 등등 지금 모든 국가 정책이요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뭐 협치까지 협력, 협동조합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요 국가 정책 중에서 이 협력과 협동과 공공성,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정책이 없어요. 국정원하고 국방부만 빼놓고요. 다 그런 비슷한 정책들이 막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활문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고민되었는가?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회가 너무나 엄격하고 근대적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루틴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사회 속에서 생활문화를 주장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결혼 안 하는 것조차 쉽지 않잖아요. 내 문제인데. 집에 가면 왜 결혼 안 하니? 결혼하면 왜 애 안 낳니? 애 하나 낳으면 왜 하나밖에 안 낳니? 등등등등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책도 한 줄거리 이렇게 쭉 나와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시민들, 국민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전환, 쉬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요, 다 정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정도 과하면 병이죠. 관계 방식도 변하고 있어요. 가치도 변하고 있어요. 사는 방식이 다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하물며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요. 6.25 이후에 처음이에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사회는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BC와 AC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가 새로운 문화적 전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생활문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생활문화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거. 가장 빨리 바뀌는 게 뭘까요? 저는 TV 예능 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나 똘똘한 PD들이 많은지요. 그 유명한 PD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딱 포착해요. 그래서 예능 프로로 딱 만들어요.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죠. 이 세 명이 나와서, 이 남자 세 명이 나와서 삼시세끼를 해먹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20년으로 치자면 이거 프로그램도 안 돼요. 이 깜이나 되겠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과,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캐릭터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남성들이, 왜냐하면 삶의 삼시세끼 문제 누군가 해결해주고 일하기에 전선에 나갔던 남성들이요. 가장 원시적인, 아니 원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일상의 현장 속에서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해프닝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도 저러고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삶하고 대입해 봅니다. 일상이 어느 순간에 TV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죠? 이효리는요, 이제는 광고도 없으니까 효리는 민박하고 그러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알아요. 이효리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광고주에 광고 접근이 없는 건 사람은 아니죠. 여전히 핫한 사람이고요. 잠깐 나와도 뭔가 확 뛰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아주 일상, 남편과 개들과 함께 살면서 석양에 감동하고 눈물 짓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가진 거 다 있으면 나도 저 정도 돈 있으면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욕망을 내려놓는 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또 확 감동이 와요.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내 욕망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내 욕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쫙 그 TV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 이건 밥플러스 유죠. 이들이요, 가족은 아니에요. 이들이 밥 먹으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가족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자기 악평에 휩쓸렸을 때 자기의 어려움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에 또 막 이렇게 막 엄청 식탐을 발휘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의 관계는 뭘까요? 좋은 친구, 절친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가족이 주어야 할 것 같은 지지와 돌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나와 함께 연대하는 작은 형태의 어떤 모임들, 이게 가족과 다름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지와 연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상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 문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사회적 우정, 사회적 온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을까? 그것을 반드시 직장에서 술 먹으면서 잔 돌리면서 그다음에 소맥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꼭 컨디션을 먹어가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울다가 웃다가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어도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런 등등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생활 문화를 찾아가는 거고, 정책은 그거를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그 자기의 생활 문화를 찾고 문화적인 근력들을 가질 수 있게 돕는 게 바로 정책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전 참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배우는 유명한 김혜자 씨죠. 선생님들 제 이름이 최혜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얼핏 제 이름을 듣고 항상 김혜자 씨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동지애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배우죠. 굉장히 오랫동안 주연만 했던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요, 치매 할머니로 나와요. 치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드라마의 주연이 된다? 이게 20년 전에 가당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비정상 부류에 속하는데요. 정상만 이야기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비정상은 열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치매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판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눈이 부시게 위로를 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혜자 씨는 백산 예술대상에서 무슨 TV 부분
아마 대상인가 뭐 여우주연상인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김혜자 씨가 자기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요 드라마에서 맨 마지막 나오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혼자 이제 하는 대사인데 그 대사를 이렇게 수상하고 난 다음에 그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 백상 예술대상에서 그 대사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죠. 잠깐 볼까요?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하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스펙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학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죠. 생활문화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만들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문화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문화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연대, 사회적 온기,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미술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음악을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히 예술이 되고 삶 자체가 예술이 되는 그런 것이 생활문화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 속에서 자랐고 살아가고 또 문화를 남길 존재이기 때문이죠. 왜 생활문화가 필요한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죠?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활문화 2.0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너무 한아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면 선생님들이 모두 슬리핑이 될 것 같아서 다는 못하지만 요점만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내내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문화 2.0을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거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을 계속 해나가는 거. 근데 고민을 한꺼번에 누군가 확 정리해 주는 거, 이거 노노 안 됩니다. 생활문화에서는요, 이순신 장군도 필요 없고요. 잔다르크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찌질하게 조금씩 즉 소박하게 얘기를 보태서 얘기를 더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요 자체가 생활문화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내내 찔끔찔끔거리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 2.0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잠깐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의 전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전에 서울시는 서울문화플랜 2015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지만 2005년에 만들었는데요. 2005년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2005년에 만들었는데 2015년까지, 즉 10년짜리 장기 플랜을 짠 거예요. 이거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죠. 앞으로 서울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청사진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죠. 그야말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정책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 문화 플랜 2.0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요 계획은요, 서울 안에서는 어떻게 서울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여태까지 문화정책은요, 문체부가 쥐고서는 쭉 만들어 왔었어요. 어느 지자체도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처음 2005년에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2014년에 가서야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서 각각 지역에서 이제 문화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으로 하세요. 다 지역이 다르잖아요. 따지고 생각해 보면요. 서울의 지역문화하고 제주도의 지역문화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죠. 가만히 보면요. 서울 안에서도 뭐 강남의 문화, 강북의 문화, 뭐 마포의 문화, 뭐 금천의 문화 굉장히 달라요. 심지어 동네마다도 또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런 다름이 발견될 때 아마 생활문화가 발견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에서야 마침내 지역으로 각각 자기네 문화들을 좀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서울시는 이미 했지만 이번에 2016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까지 플랜이 완성이 됐으니까 2016년도에는 새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요 플랜의 후속 2차 플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5년짜리를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에 준비를 해서 15년짜리를 만들어서 2030이 된 거죠. 15년에 서울을 생각해서 만든다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삶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서울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15년을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 이런 거는 한 사람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모아가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예술정책, 생활문화정책,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정책, 뭐 박물관 정책 등등등등 이렇게 세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부 정책으로 생활 속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이고요.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입니다. 이제 시민이요, 문화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스스로 자기의 문화적 권리를 표현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지하겠다, 그거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계획이고 시민들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선언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생활문화정책 1.0, 1년차, 2년차, 3년차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0년이죠. 생활문화 2.0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하는 1년차입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생활문화 1.0,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생활문화 1.0은 그동안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시민은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문화적 주체이고요, 문화적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정책은, 서울시의 생활문화 정책은 시민 문화권에 기초한 문화 정책으로서 기획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이고 성과고요. 두 번째는요,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건 서울시는 그렇게 해야죠. 서울시가 이거를 안 하고 딴 데 쫓아가면은 이건 조금 맞지 않죠? 서울시니까 이런 정도를 해주고 다른 시도가 따라올 수 있게, 그리고 다른 시도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좀 견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서울시가 생활문화 정책을 만들면서 자치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세요 하면서 자치구 문화 정책을 견인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를 견인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안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자치구의 생활문화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이고 성과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문화가 뭐야? 이거 동아리 활동이야? 아니면은 이거 뭐 그냥 예술 활동이야? 문화예술 교육하고는 어떻게 달라? 아,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많아지면요.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 만들어질 때 좋은 대안이 생기는 거죠. 이런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 이걸 우리가 흔히 공론장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재밌게 살기 위한 공론장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더 스펙을 쌓을 것인지 공론장을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더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할 것인지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할 것인지 함께 재미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라는 공론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에 대한 욕망, 이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는 성과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제도 있습니다. 3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문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관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문화를 하는 이유는요. 시민의 행복, 그다음에 혼자만 행복하고 나만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은 불행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이웃도 같이 행복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목표입니다. 이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성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 결과로 시민의식도 확대되고요. 문화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습관이 그래가지고 요게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즉 목적이 버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그냥 맹질주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옛날식 방식이죠.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 방식이고요. 이게 바로 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 방식이죠. 이렇게 근대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국가와 사회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니까 효과를 목표로 하지 말고 이 목적에 충실할 때 효과가 마침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과제를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어머, 너무 힘들어. 지역화 너무 힘들어. 안 해봐서. 협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도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고민 시간도 필요하고요. 협치를 할 수 있는 신뢰성 이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현실에 맞는 다양성과 현실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 준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요. 공간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은요. 무조건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여지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두런두런 모여서 이야기하는 공간도 있고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냥 그 자체에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뭐도 까먹으면서 얘기하고 보름 때는 보름 까먹고 그다음에 자기네 뭐 맛있는 거 했다고 하면 와서 부침개도 먹고 그다음에 누가 가져오면 다음에는 누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흔적과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생산적인 공간, 즉 무엇인가 사람들의 활동이 생산되는 그런 공간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나 좀 획일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닌가? 이런 과제도 갖게 됐고요. 네 번째는요. 생활문화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아직은 우리가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생활문화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활문화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즉 과거 이제 FA죠. FA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덜 정리됐던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FA라고 불렀고 지금은 생활문화 활동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설계도 해야 되고요. 매개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해 당사자는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걸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만약에 본인도 직접 활동하고 싶다고 한다면 매개자 역할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도 좀 있었다. 사업도요. 동아리 활동에서 상호 수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그냥 동아리만 모으는 거에 너무 우리가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이런
사업,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서 삶의 결핍이나 삶의 욕구들이 이렇게 문화적 행위로 이어지면서 문화적 돌봄, 문화적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상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반성도 있고 과제가 있는 거죠. 축제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욕망을 드러내고 경합하고 경쟁해서 1등 만들고 이런 컨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즐기면서 사람들 간에 놀이의 장이 되는 그런 그야말로 원래적 의미의 어떤 축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상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반성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는 평가 방식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가운데에서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내 핸드폰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가 얼마나 더 추가되고 이런 등등이 사실은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텐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고 동아리는 몇 개를 발굴했고 지나치게 과거 방식의 어떤 성과 지표를 가졌던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반성들을 가지고 요 과제를 생활문화 2.0에서는 조금 더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생활문화 2.0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2.0은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뀝니다. 조금 큰 얘기긴 하지만 여기 보면요. 아까 제가 미래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5년 계획을 다시 만들었다고 했죠. 그 15년 계획에 보면요. 서울에서 문화정책을 만드는데 개인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 그다음 공동체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도시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공동체 영역에 있는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장르 기반 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마을 공동체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나누는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 기반을 만들고 문화를 통해서 포용력과 치유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얘기들은요 추상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야? 내가 치유하는 문화를 만들 거야. 어떻게 치유하는 문화를 만들 거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1.0에서는 이거 하나에 좀 집중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를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2.0에서는 이 전반을 균형 있게 가는 것. 이게 바로 2.0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에서는요, 시민 스스로 문화 감수성을 깨우고 생활 속 문화 주체로서의 생활 문화 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일상을 무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2.0에서는 일상의 문화를 통해 즐거운 삶, 활기찬 서울을 만들어가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들 이런 실천을 하자, 활기를 실천하자라고 하는 게 2.0이고 이거는 동아리 활동, 장르 기반의 동아리 활동 활성화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 그 다음에 소통과 공감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포용력과 치유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동아리는요 완전히 진상 공동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함께 가야 되는 게 생활문화 2.0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짧으니까 조금만 더 가죠. 그래서 강조점이 두 가지 크게 바뀝니다. 그 첫 번째는 생활문화의 지역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에서는요, 자, 시민이 있는데 예술 관심자가 생활문화 향유자가 되고 생활문화 향유자가 동아리 활동가가 되고 동아리 활동가가 문화 주체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서 오케스트라, 윗댄스, 장르 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이거를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 네트워크, 축제로 묶어가는 이런 과정이 설계되었다고 한다면 생활문화 2.0에서는 시민까지 훨씬 내려와야죠. 시민까지 내려와서 이게 이 안에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서울시는 이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선순환될 수 있게 서울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게 그림을 지역 중심으로 바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에이,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늦는 게 어디 있어요, 문화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다. 어쩌면 생활문화 2.0은 지역을 준비하는 3년을 다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는 나서부터, 내 일상부터, 내 주변부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런 우리의 노력들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보다는 동네 마트에서 뭐 사고 동네에서 놀고 이런 식의 마음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거는 물론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안에서의 생태계를 만들고 서울시에선 돕고 서울문화재단은 그것을 백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생활문화 지역화. 즉 1.0과 2.0의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 생활문화의 지역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갈까요? 생활문화의 일상화입니다. 우리가요 생활문화를 하는데 오로지 예술만, 그것도 12개 장르 예술만 하는 건 아니죠. 12개 장르 예술은요 유럽 사회에서 그것을 굉장히 잘했던,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표현했던 그런 예술 중에서 그것이 규격화되고 장르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훌륭하니까 그거를 익히면서 감동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구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는 다른 표현 방법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표현 방식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IT 기술이 발전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이 방식, 표현 방식, 그리고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요. 약속을 만들 때도요, 어떻게 꼭 약속을 만들어서 약속 안 지키면 사람들 간에 무슨 뭐 벌금을 물고 이러지 않아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이런 게. 이미 번개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의 생활 문화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문화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예술도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문화를 뭐 지원하는 활동도 있어요. 커뮤니티와 일반적인 커뮤니티 활동도 필요하고요. 마을 기업도 어떤 문화 속에 이루어지거든요. 돌봄도 어떤 문화 속에 이루어지고 생활 체육하고도 결합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하고도 이래야지만 생태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동네가 우리의 삶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작년에 강북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북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요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게들이 뭐 40년, 50년 된 가게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40년, 50년 된 가게가 안 망하고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있대요. 근데 40년, 50년 된 가게가 그렇게 많은 동네는 왜 많을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은 건가? 왜 많을까? 그 동네만의 어떤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게가 망하지 않게 계속 케어하는 동네 안에서의 공동체가 있죠. 저도 저희 회사가 북촌에 있는데요. 제가 항상 자주자주 가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데요. 망하면 안 되니까 제가 딱 공평하게 가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 뭐 안동 칼국수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왜 이렇게 자주 와나, 자주 와, 식구처럼 지내, 뭐 이래요. 네 할아버지 뭐 이러고서 가거든요. 또 다른 데 가면 왜 이렇게 자주 안 왔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요분들을 계속 제가 순방을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있어야지만 제가 맛있는 걸 먹거든요. 제가 케어하는 식당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케어하는 데가 생겨요. 그걸 단골이라고 부르잖아요. 단골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일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들, 그런 종류를 일상을 회복하는 문제들 속에서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즉 생활문화 2.0에서 강조점 변한 두 번째는요. 생활문화의 일상화. 발견하자, 찾자, 들여다보자, 보일 거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생활문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문화가 지역화됐다, 생활문화가 일상화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말은 제가 이렇게 쉽지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충분히 훈련되거나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활문화 2.0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힘들겠죠. 그런데 결국은 생활문화의 지역화, 생활문화의 일상화는요, 정부도 못 해주고요, 서울시도 못 해주고요, 서울문화재단도 못 해줘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지만 삶이 바뀌고 지역의 생태계가 돌봄이, 포용이, 편안함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생활문화 2.0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올해 내년 뭐 이렇게 실천하면서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도 상상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아마 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하고는 컨설턴트 선생님이 결합이 되어서 이 고민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잠깐 지역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 얘기하는데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요, 뭐 10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그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하면서 문화란 어쩌고 뭐 이렇게 우리 삶의 총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래 이제 문화에 대한 논쟁은 끝났어요. 문화는 우리 삶의 총체예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남길 그것이 이제 문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화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에는요, 기본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결핍이나 욕망이 생겨요. 그럼 대안성이, 문화 안에서는 새로운 방향들의 대안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는요, 문화는 계속 똑같은 것을 지속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지속성도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충돌을 해요. 그 다음에 문화는요, 개별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성도 갖고 있어요. 또 문화는 자율성 안에 자율성이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일정하게 규칙, 공공성, 규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는요, 공동체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그 문화 안에는요, 하나하나의 일상성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문화는요, 굉장히 다양한 예술성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그 안에는 고착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성격의 것들이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서 이 다양성들이 유지되고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게 충돌하면서 어떤 창발성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죠. 주로 이쪽 영역에서 뭔가 확 진전될 때도 있고요. 이쪽 영역에서 진전될 때도 있겠죠. 이쪽 영역에서 진전되면은 문화가 이렇게 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이쪽 영역이 확 힘을 갖게 되면은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문화 안에서는 끊임없는 다양성과 창발성이 계속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20년 대한민국은 어떠한 문화적 흐름 속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분석하는 게 다르겠죠? 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가 20년 전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점점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변하나 보다, 무슨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느낌들이 계속 있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빨리 변할 수 있을까? 이 속도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 동네는 어떨까?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떨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떨까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아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뭔가 문화적 속성, 원래 갖고 있는 문화적 속성 속에서 조금 변화가 빠른 시점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점점 변화가 빠른 시점에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은근과 끈기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새로운 것에 대한 감수성, 탐구 능력, 그 다음에 호기심, 그 다음에 소통 능력,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이게 소통 능력, 호기심, 촐랑대는 거, 팔랑귀 이런 거를 감각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될 때가 지금과 같은 때인데 은근각근기, 지구력,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치면 매우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생활문화는 아마 새로운 감수성들을 아마 이렇게 익히고 배우고 공감하고 이런 과정으로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역에서는 뭐야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생활문화 1.0에서 생활문화 2.0으로 전환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문화 정책의 지역화. 아유, 정책자가 들어갔네요. 생활문화의 지역화. 두 번째는 생활문화의 일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문화 지역화를 할 때는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좀 생각을 더 하셔서 풍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중심의 생활문화가 좀 설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송파구가 60만이 넘어요. 종로구는 13만이에요. 그러면은 생활문화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60만 정도면요. 굉장히 큰 자치구예요. 그러면 60만 정도의 생활문화를 설계한다? 이거 쉽지가 참 않거든요. 그러면 서울 종로구는 13만밖에 안 되니까 종로구는 쉽겠네? 아니죠. 종로구는요. 거주자는 13만이지만 생활인구 종로구에 안 사는데 종로구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심지어 관광객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각각의 지역마다 도대체 이 큰 자치구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야? 고민이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민을 해야겠죠. 하다 보면요, 생활문화 활동가가요, 지역 리더십을 가질 필요도 있겠죠.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물건 준비해주고 그냥 섭외하고 연락하고 이런 그냥 조력자가 아니라 리더십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리더십은요, 문화적인 리더십이죠. 함부로 완장 이거 아니죠. 근데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요, 자치구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동안 자치구는 어떤 문화정책을 가졌지? 질문도 해봐야겠죠. 그동안 자치구 문화정책이 별게 없었네? 깜짝 놀라야겠죠. 근데 자치구 문화정책은 어떤 걸, 자치구에서 뭘 해야 되지? 자치구에서 엄청난 예술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마 서울시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에서는 일상 속 시민들의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해봤으니까 고민이에요. 혹시 이거 잘하고 있는데 없을까? 찾아보면요. 서울시 안에 잘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런 문화재단도 있고요. 찾아서 공부도 해야겠죠. 자치구 문화재단의 역할을 전환해야겠죠. 예술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생활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예술가들과 결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지역재단도 생겨나고 실제 있기도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발굴이 돼야겠죠. 생활문화 활동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들, 일상 속 예술가도 발견돼야 되고 전문 예술가도 같이 결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 우리 지역에 이런 사라져가는 문화가 있었어? 그러면 장인들, 그런 경우는 장인들이죠. 장인들도 새롭게 호명하고 모셔야겠죠. 이들이 문화 주체였는데 우리가 몰라봤네요. 우리의 그동안 살았던 삶이 그래서 몰라봤네요 하면서 새롭게 호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생활문화 역량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죠. 이런 걸 하려니까 역량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역량을 키우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아카데미, 워크숍 이런 것도 지역문화, 생활문화가 지역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가 일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은요. 지역의 생활문화를 발굴 조사해야겠죠. 생활문화가 뭔데? 이것부터 고민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지역은 뭐가 있지? 고민이 안 되면 찾아보기라도 해야죠. 먼저 쭉 찾아보고 또 한 번 찾아보고 끝없이 스크린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네.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이게 참 이쁘지? 뭐 이런 것들. 아니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유난히 거기 모여 앉아서 뭘 하던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고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걸 해야겠죠. 누가 해야 될까요? 생활문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술가들 이분들이 가치를 발굴해주고 호명해주고 명명해 주셔야죠.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를 동아리 사업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겠죠. 생활문화가 훨씬 더 포괄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상 속 창작 및 교류 활동을 생활문화로 호명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네요. 어, 동네에 엄청나게 김치를 잘 담그는 분이 계세요. 저는요, 이 김치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고춧가루가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즉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7세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김치는 원래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고추가 얼마나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지, 남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쫙 확산이 된 거죠. 얼마나 빠르게 확산이 되었는지 정말 단기간 내에 확산이 되어서 백김치가 아니라 빨간 김치가 이제 굉장히 대세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대세가 되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고춧가루가 점점 확산이 됐을까요? 누가 김치를 담궈요? 김치를 담그면요, 김치를 담그는 사람은요, 사실 김치를 버무리게 안 해요. 그 집 주인은요. 대부분 다 돼지고기를 삶고 쌈 만들고 이런 거래서 사람들을 접대하는 걸 하죠.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다 버무려요. 버무려서 딱 집에 갈 때 한 포기씩 가져가요. 그 한 포기 가져간 게 확산이 되고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빨간 김치로 덮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창작하고 교류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에너지와 힘들이 얼마나 센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호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삶에서 발견된 토대의 미학에 대한 우리가 감수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서 생활문화 정책과 관련된 일을 좀 했는데, 제주 분들이 제주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하는 거를 따라하고 싶어요. 왜? 제주 거는 조금 꼬지다고,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항상 다른 것에 대한 선망을 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토대의 미학에 대해서 다시 발견하고 그 감수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토대의 미학을 이해하고 다시 그런 감수성을 증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문화 지역화와 관련된, 일상화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을 더 많이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들은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쭉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죠. 그래서 올해 1년은 아마 저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1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아마 안내가 되고 또 지역 안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아마 각 25개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생활문화 1.0을 이해하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아마 초기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초기 계획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전 워크숍을 합니다. 사전 워크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컨설턴트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다소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을 아마 하시겠죠. 그래서 계획이 아마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논의하고 컨설턴트 선생님이랑 결합돼서 계속 지역의 생활 문화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구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의 1년 내내 할 건데, 이런 과정을 5월, 6월 특히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해서 수기를 계속 계획을 좀 수기하는 과정. 그래서 지역적 수기와 지역적 공유를 통해서 지역의 내용으로 생활문화가 그냥 서울 전체의 생활문화가 아니라 강동 생활문화, 뭐 은평 생활문화, 뭐 서대문 생활문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생활문화가 되게 나중에 한 10년쯤 또는 5년쯤 지나면요, 무슨 뭐 합정 생활문화 또는 뭐 당주동 생활문화,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당주동 생활문화, 그 다음에 독산동 생활문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뀔 점점 미세화되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화되어 나갈수록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체로 나올 수가 있어요. 큰 거 고민하지 않고 미세한 우리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미세한 우리 일상을 통해서 세계를 직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컨설팅과 워크숍이 지역에서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업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조차도 아마 지역적으로 조금 당기는 데도 있고 좀 천천히 우리가 1년 내내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잘 끌어나가려고 한 노력을 하실 거고, 또 지역에서는 그 전체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방식들을 계속 제안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1년 내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뭘까를 제가 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바뀔 거고요. 1.0에서 2.0으로 바뀔 거고, 지역화를 하고 일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해나가야 되고, 이 수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수많은 얘기를 해나가면서 그러면 뭘 하지? 라는 얘기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스텝은 뭐로부터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존재에 대한 환대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민이요, 혹시 변화의 대상, 계몽의 대상, 민원인으로 느껴졌다고 한다면 다른 존재로서 환대를 해야겠죠. 주체로서 시민, 문화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시민을 다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인식했는데 시민은 스스로 그렇게 주체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매우 괴롭겠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서, 당당한 주체로서 이분이 자기 시간을, 자기 존재를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생활문화를 하면서 아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 참여자들,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 사람이 혜택받은 사람, 또는 와서 막 이것저것 계속 요구하는 사람, 이렇게 혹시 인식이 되었다면 다른 존재로 환대가 필요하겠죠. 주체적 참여자로 자기 시간을 기꺼이 내고 자기 욕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주체적 참여자, 시민활동의 참여자. 문화활동이 시민활동이잖아요. 이런 참여자로 새롭게 환대해야 된다. 예술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있는 사람, 또는 생활문화의 소유자가 아니라 생활문화 전문가,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들을 일깨우는데 역할을 해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환대를 해야겠죠. 생활문화 활동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의 심부름꾼, 동아리의 무술이 아니죠. 생활문화 매개자죠. 생각도 하고요, 관계를 기획하고 자원을 찾기도 하고요, 행정을 돕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서울문화재단에 우리한테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백업해달라, 우리한테 무슨 교육이나 워크숍을 해달라, 이런 거 주장도 하면서 스스로 이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활문화 매개자가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존재로서 환대받아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재단에 있는 전문가들, 글쎄요, 다양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못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정말 서울 지역에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로 점점 성장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문화의 사실 추진자이죠. 매개자와 함께 주축이 될 그런 그룹들이죠. 자치구 행정가들은 어떤 분일까요?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요. 때때로는요, 굉장히 귀찮아요. 생활문화 이거 해봤자 그냥 동아리 만들어주면 민원만 발생하고, 이거 정말 이거 꼭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귀찮아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메어지기도 하고, 사실은 약간 막 이렇게 설득과 설명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행정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자라고 한다면, 생활문화의 지원자가 새로운 존재의 모습일 거고, 그것으로서 환대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환대하고 인식할 때 생활문화의 자리들이 잡아지고, 우리의 동네가, 우리의 삶이, 골목이, 마을이 재미난 일로 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와 관련되어서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를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고요.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때때로는 고민을 시작한 단계, 고민을 해서 뭔가 실천하는 단계에선 참 도움이 되지만 고민을 인제 시작해야 되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틀을 만들어 줘 버리거든요. 그런데요, 문화는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방법이 나오고 대안이 만들어지지 절대로 다른 데에서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문화는 수입하고 수출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문화 다양성 협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문화가 다양성을 가지려면요, 자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때 그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2020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화의 속성이고 그게 사람의 속성이니까요. 가능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2.0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역에서 이제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귀를 열고 입을 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가슴을 설렐 때 이야기들이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020년을 함께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